안녕하셨나요, 여러분? 잠 못 드는 밤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하루 동안 애쓰셨을 여러분께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휴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으로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굳이 간절하게 믿어달라고 청하지는 않겠다. 내가 겪었으면서도 나 자신조차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어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치광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믿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나는 내일 죽을 목숨이다. 내일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거짓말을 할 이유도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단지 나는 오늘 안으로 내 영혼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을 뿐이다. 그 짐을 가지고는 죽어서도 도저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 일을 솔직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싶어졌다. 그토록 숨기고 싶던 일을 이제는 모두 벗어버리고 싶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또한 나를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겠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곳곳에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어쨌든 그 사건은 내게 크나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온순하며 인정이 많기로 소문나 있었다. 어른들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도 없었으며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적도 없었다. 그래서 도리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곤 했다. 나는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건 내 말을 잘 따랐고 나도 동물들을 친구나 되는 듯이 아꼈다. 그런 나를 보고 부모님들은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내게 사주셨다. 나는 동물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산책했고 함께 잠들었다. 동물들은 나를 무척 신뢰했고 나는 동물들에게 위안을 얻었다. 그래서 먹이를 주고 껴안아주는 일은 동물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큰 행복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내 생활의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개를 길러본 사람은 알 것이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가 주인에게 믿음을 표시할 때 그 기쁨이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결혼을 일찍 했다. 아내도 나처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난 참 행복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안 아내는 여러 가지 귀여운 동물을 사들였다. 아내와 나는 새를 비롯해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식구처럼 살았다. 우리 집 고양이는 온몸의 털이 온통 새까맣고 몸집이 크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영리해서 사람의 말을 곧잘 알아들었다. 이 녀석은 웬만한 사람보다 영리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칭찬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곤 했다.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둔갑한 거라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고양이를 매우 사랑했다.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으스스한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붙인 이름이었고 플루토는 내가 아끼는 고양이였고 또한 멋진 내 장난 친구였다. 검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내가 도맡아 했다. 그래서 정이 들어서인지 검은 고양이는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을 해야 할 때도 플루토가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짐짓 화를 내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발로 땅을 구르면 그제서야 플루토는 아쉬운 듯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나와 고양이의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조금씩 내 자신이 변해갔다. 바로 술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의 온순한 성품을 점점 잃어가고 그 대신 날이 갈수록 포악해졌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버릇은 원래부터 소심한 내 성격 속에 내재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는 버릇은 나에게서 튀어나와 갈수록 내 성격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남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는 성미까지 생겼다. 아내에게도 술을 마시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그리고 끝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는 버릇까지 생겼다. 내가 돌보아주며 사랑하던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돌보아주기는커녕 학대까지 했다. 토끼 원숭이, 개가 여느 때처럼 쓰다듬어 달라고 내게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었다. 개는 걷어차고 토끼는 귀를 잡고 멀리 던졌으며 원숭이는 겁을 먹고 달아날 때까지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플루토에게만은 차마 그러지 못했다. 내 병은 치유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위한 한 걸음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나는 점점 더 술에 빠져들었고 그럴수록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나 스스로의 성격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무렵부터 플루토가 내게 앙탈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플루토가 내 고약한 성미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플루토도 나를 슬슬 피하고 나는 플루토를 심술궂은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 있었다.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오니 제일 먼저 마주친 플루토가 슬슬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이리 와 이 녀석. 나는 화가 나서 외쳤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난폭하게 휙 잡았다. 고양이는 놀라더니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다 앞발로 내 손등에 상처를 내고 말았다. 이런 망할 놈의 고양이. 악귀라도 두려워할 분노가 내 전신을 휘감았다. 이성을 잃은 나는 고양이를 더욱 단단하게 쥔 채로 늘 갖고 다니던 주머니 칼을 꺼냈다. 그리고는 고양이의 한쪽 눈을 순식간에 도려냈다.
플루토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에 놀라 나는 플루토를 놓아주었다. 플루토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뇌 귓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튿날 아침 술이 깨는 것과 동시에 나는 제정신을 찾았다. 내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라는 것도 묘해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공포와 후회의 감정이 반이라면 아무려면 어때 하는 심정도 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때 또다시 술을 마시자 전날 밤 내가 저지른 그 못된 짓에 대한 기억은 술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고양이 플루토의 눈에는 깊고 오목한 상처가 남았다. 누나를 도려냈던 눈자위는 여전히 끔찍한 상처로 남았지만 아픔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아무 모양이었다. 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아내에게 다가가 손길을 원하기도 하는 걸 보면 말이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고양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피해 잽싸게 도망가 버렸다. 나는 어쩐지 슬퍼졌다. 내가 고양이에게서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플루토가 괘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갈 때까지 가보자는 비뚤어진 마음이 내 속에서 들끓었다. 이런 뒤틀린 감정이 바로 내게 최후의 파멸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양이 플루토에게 더욱 모진 학대를 계속했다.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나 고양이에게나 너무나 지독한 짓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는 나쁜 놈이다 하는 감정을 절절하게 느끼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 고양이가 끔찍이도 나를 따랐기 때문에, 또한 나를 화나게 할 만한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매달았다.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날 밤의 일이었다. 불이야,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집 전체가 온통 불에 휩싸여 있었다. 바로 내가 누운 침대 근처의 커튼에까지 불이 옮겨 붙고 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하이는 불길을 뚫고 간신히 살아나왔다. 그 다음날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집 전체가 불에 타 무너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한쪽 벽만 온전히 서 있었다. 그곳은 침대 모서리 쪽의 칸막이 벽으로 근래에 새로 발랐기 때문에 불에 견딘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정말 이상하군. 사람들은 무엇인가 손으로 가리키며 웅성거렸다. 나는 호기심에 차서 그곳으로 가보았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새로 세운 벽에는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예리한 칼로 조각이라도 한 듯 분노에 짙은 눈이나 털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게다가 목에는 내가 맨 밧줄까지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다음 순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나는 지난밤의 일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았다. 나는 고양이를 내 집 정원의 나뭇가지에 매달았었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를 깨우기 위해 급한 김에
누군가가 내 고양이의 목에 맨 줄을 끊고 내 머리맡에 던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해낸 추측이었다. 고양이의 시체는 바른 지 얼마 안 되는 벽에 부딪혔고 그 순간 반대쪽의 벽이 무너져 내려 고양이의 시체가 눌리면서 그 형체가 고스란히 벽에 찍힌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내 안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러 날 동안이나 벽에 찍힌 고양이의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공포심과 섞여 후회가 밀려들었다. 고양이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후회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를 대신할 만한 다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플루토와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늘 가던 술집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 그런데 구석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 검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이미 나는 취할 만큼 취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그 테이블로 다가가 그 물체를 건드려 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야옹하고 가녀린 소리를 내며 내 손에 코를 비볐다. 검은 고양이였다. 나는 그 고양이를 잘 살펴보았다. 혹시 플루토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 고양이는 플루토와 매우 흡사했다. 다만 한 가지, 플루토는 몸 전체가 새까맸는데 이 고양이는 가슴팍에 하얀 반점이 있다는 것이 달랐다. 나는 그 고양이를 쓰다듬어 보았다. 고양이는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내게 안겼다. 갑자기 어린애가 된 것 같은 순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다. 나는 술집 주인에게 고양이를 데려가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기네 것이 아니며 본 적조차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겠군.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지요. 주인은 선선히 응낙했다. 내가 고양이를 쓰다듬자 고양이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도 플루토가 죽은 것을 애석해하던 터라 그 고양이를 반가워했다. 아마도 아내는 내 포악한 성품이 치유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같은 것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나는 그 고양이에게도 실증을 느꼈다. 고양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더욱 부담스럽고 진절머리가 났다. 그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고양이를 슬슬 피해 다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잔인하게 죽인 플루토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고양이를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때리지도 않았고 먹이를 안 주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고양이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된 것은 고양이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였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정반대였다. 아내는 고양이가 애꾸라는 것을 알자 고양이에게 더욱 잘해주었다. 아유, 불쌍도 해라. 아내는 고양이를 몹시 측은하게 여겼다. 내 아내는 그토록 착하고 상냥하고 인정이 넘치는 여자였다. 그런데 내가 고양이를 싫어할수록 고양이는 나를 따랐다. 고양이는 내가 앉기만 하면 의자 밑에 웅크리고 있다가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징글맞게 핥거나 몸을 비벼댔다. 일어서서 내가 걸어가면 그 고양이가 내 다리 사이에 끼어들어 몇 번이나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식탁에 앉아있기라도 하면 고양이는 내 몸을 그
그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어가면서 내 품으로 파고들곤 했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 증오스러웠다. 이걸 그냥 그럴 때마다 난 그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싶었다. 내 성격대로 포악하게 고양이를 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다. 플루토를 죽인 것이 생각나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실 나는 그 고양이가 두려웠다. 고양이의 가슴팍에 있던 하얀 반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태가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흰 반점이었던 그것은 날이 갈수록 어떤 형상을 닮아갔다. 그러다 마침 그것은 교수대에 늘어져 있는 올가미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졌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를 나에게서 불러일으켰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고양이가 내게 저주를 내리려고 날 찾아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고양이는 내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갔다. 내 마음속에는 밤이나 낮이나 고양이에 대한 미움과 증오뿐이었다. 낮에는 그 고양이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한순간도 고양이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는 악몽이 되어 나를 덮쳤다. 고양이는 내 가슴 위로 타고 올라와 숨을 못 쉬게 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날카로운 소리는 밤새도록 귓전을 울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런 이중의 고통은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내게 얼마 남아있지 않던 선한 마음은 자취를 감추고 흉흉한 마음만이 나를 지배했다. 겉보기에는 조금 우울하고 얌전해 보여도 내 속에는 온갖 극악한 마음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공상이 차지하고 있었다. 차츰 모든 사람들이 증오스러웠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증오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으로 한층 더 강한 증오가 생겨났다. 도저히 내가 그것을 억누를 수 없을 때는 종종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미치광이 증세가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갈 일이 생겼다. 지하실에 있는 어떤 장비를 손봐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내와 내 뒤로는 늘 그랬듯이 고양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나는 또 고양이에 걸려 가파른 지하실 계단을 굴러 떨어질 뻔했다. 이놈의 고양이 죽여버릴 테야.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나는 장비를 고치려고 손에 들고 가던 도끼를 머리 위로 와락 치켜들었다. 나는 그 고양이를 죽이고 싶었다. 여보, 안 돼요. 아내가 내 팔에 매달렸다. 아내 때문에 나는 고양이를 내리치지 못했다. 비켜. 나는 아내를 떠밀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일어나 내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비키지 못해? 나는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아내에게 화가 치솟았다. 순간 고양이에 대한 증오는 나를 말리는 아내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다. 나를 방해하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잔인한 마음이 나를 지배했다. 한껏 치켜든 도끼는 이제 아내를 향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아내를 살해했다. 그것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광경이었다. 나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수습할 방법에 골몰했다. 어떻게 해야 시체를 숨길 수 있을까? 내 머리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았다. 맞아, 이 방법이 좋겠어.
나는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이 부르짖었다. 중세의 승려들은 수도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는 벽 속에 시체를 넣고 흙으로 발라버렸다고 한다. 나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말짱한 정신으로 나는 차근차근 일을 처리했다. 먼저 쇠망치로 지하실의 벽을 헐어냈다. 그 벽은 흙벽이었기 때문에 쉽게 헐 수 있었다. 곧 사람 하나를 넣을 만한 공간이 생겨났다. 거기에 시체를 넣고 쓰러지지 않게 잘 세웠다. 그런 다음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벽돌의 사이사이는 회반죽으로 세심하게 붙였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흙과 벽돌 부스러기들을 말끔하게 치웠다. 그러자 감쪽같이 처음의 벽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 손을 댄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한 일은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다. 반드시 그 고양이를 죽여야만 할 것 같았다. 이 모든 불행이 바로 고양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딘가로 숨어버린 건지도 몰랐다. 어쨌든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자 나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그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날부터 나는 안정을 되찾고 잠도 잘 이루게 되었다. 며칠 동안이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짓고도 그 고양이를 보지 않게 된 것이 더없이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었다. 그러자 아내가 사라지고 나자 이웃들은 아내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다. 이웃의 누군가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고 매일 경찰들이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부인이 없어지던 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소? 부인과 심하게 다툰 일은 없었소? 평소에 부인이 원하를 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소? 그때마다 나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걱정에 찬 표정과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였다. 얼마 후 우리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역시 경찰들은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돌아갔다. 그럴수록 나는 의기양양해졌고 자신감이 붙었다.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경찰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또 한 차례 가택 수색을 벌였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조사하듯 엄중하고 꼼꼼한 수색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입가에는 미소까지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시체를 완벽하게 숨겼기에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가택 수색에 당신도 입회해야만 합니다. 경찰 중에는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말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말에 고분고분 따랐다. 경찰은 바늘 하나까지 찾아낼 정도로 구석구석을 수사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결백한 사람인 것처럼 평안했다. 경찰들은 그날도 역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이거 헛수고 하는 것 같군.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네. 나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슬쩍슬쩍 보았다. 팔짱을 끼고 지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눈치를 보았다. 마침내 경찰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자 내 몸속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강렬한 기쁨이 용솟음 쳤다.
마치 내 목 바로 아래까지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자랑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경찰들이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자 나는 다급해져서 경찰들을 불렀다. 경찰 나리들, 나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혐의가 풀리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저 무슨 소리든 짓거리고 싶었다. 경찰들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발을 멈추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집은 대단히 잘 지은 집이죠. 상당히 깐깐하게 지었다고나 할까요? 경찰들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점점 더 허세를 부리고 싶어졌다. 이 집은 아주 단단한 벽돌로 지었죠. 무엇보다도 이 벽의 견고함은. 이렇게 말한 나는 너무나 흥분하여 미치광이처럼 들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벽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벽을 내리친 소리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덤 속에서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마치 어린애가 흐느껴 우는 듯이 짓눌린 채 간간히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런데 곧 그 울음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소리라고는 여길 수 없는 길고 높으며 끊어짐이 없는 아주 괴상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죽은 이와 그 파멸에 기뻐 날뛰는 악마의 목구멍에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지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공포와 승리의 반반씩 섞인 울부짖음이었다. 그 순간 내 심정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는가? 누군가 인류 전체가 품은 저주의 힘을 실어 내 머리를 강하게 한 대 친 것처럼 나는 아찔해졌다. 나는 비틀거리며 반대쪽 벽에 기대섰다. 나와 마찬가지로 놀란 경찰들도 잠시 어리둥절해서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몇 초 후 5명의 건장한 경찰들은 억센 팔로 비명소리가 들린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벽은 허물어졌다. 그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반쯤 썩은 아내의 시체였다.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며 피와 썩은 살이 엉겨붙은 채 아내는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체의 머리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몸 전체가 새까맣지만 배 주변의 흰 반점이 뚜렷한 검은 고양이가 지옥의 문처럼 새빨간 입을 딱 벌린 채 이글거리는 외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끝내 죽이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했던 그 검은 고양이가 나를 증오심으로 휩싸이게 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게 한 그 고양이, 결국은 교수대로 나를 이끈 그 검은 고양이. 나는 그 악마를 아내의 시체와 함께 벽에 넣고 발라버린 것이었다.